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전달하는 토요 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단편으로 생각해보면 아직까지도 이유를 모르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법의 망에선 이미 해결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억울함에 대한 부분이 다 풀리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장소는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에 있는 굉장히 조용한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이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던 시간은 2011년 9월 3일 토요일 밤 9시 20분이었습니다. 목조 조립식 주택이었는데 2층에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던 거죠. 실제 사건 현장 사진입니다. 불의 진압을 하기 위해서도요, 당시 119 소방대원도 출동을 하게 됐고, 앞에서 봤을 때도 베란다처럼 보이는 공간, 뭔가 바깥으로 나오는 테라스처럼 보이는 공간에 창문 쪽으로 불길이 치솟기 시작을 했던 거죠. 현장에 출동했던 119 대원들은 약 1시간 정도의 사투 끝에 밤 10시 20분이 경유돼서야 모든 진화를 완료하게 됩니다. 2층은 거의 모든 부분이 잿더미가 된 상태로 확인됐고, 이제 현장을 감식해야 될 상황이죠. 불이 났으니까 자연적으로 난 건지 아니면 정말 무슨 범죄 행위가 있었던 건지도 확인을 분명히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목재 건물이 타다 보니까 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딱 2층만 탄 상황이었거든요. 재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걸을 땐 무릎 높이 정도, 꽤 깊은 정도겠죠. 그 정도까지 재가 이미 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2층에 여러 군데를 한 번씩, 그리고 한 번씩 재도 걷어내보며 확인을 하고 있었을 때 작은 방을 들어갔을 때입니다. 침대 옆에 무언가 머리처럼 보이는 게 확인이 됩니다. 분명 다 탔지만 사람의 형태였던 거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재를 윗부분부터 서서히 치웠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결과는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이미 좀 심하게 훼손된 상태, 불에 다 탄 상태라 모발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사람인 건 알 수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렇게 재를 조금씩 더 옆으로 쳤을 때 이제 어깨가 확인이 됩니다. 확실합니다. 이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신을 들기 위해서 재 아래쪽을 잡아서 발 부분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시신을 잡아 들려고 하는데 시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마치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딱 붙어버린 상황인 거죠. 뭐 시신이 너무 많이 타고 훼손돼서 어디에 붙었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딱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에 다시 한번 재를 조금씩 팠는데 그 안에서 시신이 한 구가 더 발견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시신이 한 작은 시신, 체구가 좀 작았던 시신을 이렇게 안고 있는 듯한 느낌, 서로 이렇게 포개져 있는 상태로 껴안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서로 함께 기대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된 되게 특이한 모습의 시신이었습니다. 즉 서로 붙어있는 상태로 이 화마가 덮어진 상태라 서로 떼어내는 게 불가능했던 거죠. 정말 무서웠던 건 어떻게 보면 좀 신비로울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작은 체구에 있었던 시신을 먼저 어떻게 들고 나서야 그제서야 큰 시신이 움직여졌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두 구의 시신, 신원은 이 집에 살고 있었던 44세 이제 여성 최 씨와 그리고 그 최 씨의 딸 15살 박 씨였습니다. 그렇게 두 구의 시신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 현장을 말씀을 드렸고 이 안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근거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이상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불이 난 곳에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의 수를 나누는데 총 3가지 정도로 일단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범죄적인 부분은 그렇게 되고 거기에 플러스로 범죄 심리적인 부분을 섞게 되면 심리적인 추가의 이야기까지 이 3가지마다 하나씩 균등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사고사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사고일 수 있는 거죠. 갑자기 불이 치솟았고 미처 피하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잠을 자다가 불길에 사망한다 이런 경우라기보다는 잠결에 유독가스를 무의식 중에 마시고 점차 의식을 잃은 뒤에 그렇게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의식이 돌아온다면 심리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고 있는데 불이 났다. 어딘가 불이 났다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오게 될까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심리적으로 탈출구를 찾습니다. 문을 열려고 한다. 근데 문을 열었을 때 그 앞에 불이 너무 세다라고 싶으면 문을 닫고 다른 탈출구를 찾기 시작하죠. 근데 심리적으로 탈출구를 못 찾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의 구석 쪽, 모서리 방향 쪽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된 경우에는 방 구석 쪽에서 혹은 어떤 문이나 창틀 같은 걸 열려고 시도하다가 거기에 긁은 흔적만 남은 채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나오죠. 이런 경우를 사고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살입니다. 방화로 자살을 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런 경우의 심리적인 특징은 불을 지른 곳, 그 부분이 대부분 자신의 몸쪽 한 번에 제대로 해야 된다. 혹은 특정 물체에다가 붙이고 그 유독가스를 천천히 마시면서 내가 사망을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할 경우가 바로 방화 자살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서의 심리적인 특징점이 뭐냐면 사망하는 사람이 자신의 몸을 불을 붙이건 아니면 다른 장소에다 불을 붙이고 사망하건 무조건 자기 주변에 방화 물질과 방화 도구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옆방에 가서 불을 지피고 그 유독가스를 마시면서 사망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불을 붙인 라이터가라든가 불을 붙였던 뭐 석유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자신의 근처에 두고 그리고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자살일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타살입니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뭔가 살인범, 범인이 방화를 저지르거나 혹은 방화 자체로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쓰는 방법인 거죠. 즉 이미 사망을 했거나 의식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뒤 심리적으로 범인은 증거를 한 번에 없애려고 하는 버릇입니다. 내가 여기에 뭐 족적을 남겼겠지, DNA가 있겠지, 나에 대한 어떤 힌트가 있겠지, 이걸 청소하는 것도 처리하는 것도 너무 복잡하다 싶을 때 그냥 방화를 저지르는 겁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건 현장은 무언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시신의 발견 지점부터 뭔가 조금 이상한데 불이 난 곳은 목조주택의 2층입니다. 즉 1층에서부터 불이 시작된 게 아니라 2층에서 불이 시작되었다는 건 보일러의 문제 때문이기보다 만약에 자연적으로 나왔다면 전기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정말 인지를 못했었을까에 대한 느낌이죠. 여기가 바로 2층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표면도입니다. 여기가 아마 여러분이 자주 보셔야 될 이제 함께 이야기하기 제일 좋은 하나의 모습으로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사고사라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사고사였다면 이들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즉 잠을 자고 있는 상태가 맞았습니다. 근데 잠을 잤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죠. 아까 발견된 장소가 어디였냐면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침대를 기대서 서로를 어떻게 보면 기댄 채 껴안은 채 발견된 상태였던 거죠. 그러면 만약에 침대에서 자고 있다가 의식을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깨어났다는 겁니다. 눈을 떴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엄마와 딸이 그 방 옆에서 침대 옆에서 기댄 채 사망을 했다. 아, 탈출할 데가 없었구나. 아니요. 여기에 있는 지금 여러분의 표면들을 보시면 왼쪽에 작은 방 왼쪽에 창문이 보이실 겁니다. 사건 현장을 수습했을 때도 확인해보면 창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럼 창문 바깥으로 뛰어내리면 됩니다. 근데 2층이니까 창문 옆으로 뛰어내리면 너무 위험하잖아 라고 해서 무서워서 못 뛰었을까? 그렇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면도 옆에 보면은 무언가 옆으로 판자처럼 보여있는 게 저 지붕이거든요. 그냥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딱 발자국만 내보내도 물론 비스듬해서 경사가 좀 세긴 하지만 어쨌든 바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차근차근히 가면 지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덜 떨어질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미 화마가 너무 심하게 왔다라고 판단했는데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누가 저기서 안 뛸까라는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자, 탈출하는 게 문제가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의심하는 건 타살입니다. 타살이라고 보기에도 분명히 이상한 점입니다.
누군가가 죽이기 위해서 방화를 시도했다라고 한다면 방 안에 두고 방 밖에다가 방화를 저질렀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차라리 그냥 그 대상 자체에다가 불을 붙이면 모를까. 방 안에 더 놓고 밖에다가 불을 붙였다. 의식이 있으면 탈출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마지막 경우는 자살입니다. 자살의 경우라면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죠. 이들 사이에 뭔가 심적인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어머니 입장에서 딸을 안고 방화를 저지른 뒤 그냥 여기서 끝내자라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본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되는 건 방화 도구가 없습니다. 분명 심리적으로 자살을 선택했다면 바깥쪽에다가 불을 붙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주변에, 그 자신의 손이나 아니면 근처의 정황상 방화 도구나 방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예 없었습니다. 즉 위의 사건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동안 나왔던 방화에서 나왔던 시신의 모습과는 좀 다른, 자연스럽지 못한 그림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맞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럼 우리가 남는 궁금증은 시신이 혹시 사망한 상태에서 불이 저질러졌나? 그러니까 즉 어떻게 서로 기대고 있었지만 이미 사망했나? 혹은 약물이나 약 혹은 술 이런 걸 먹어서 움직이지 못했나? 방화를 했다면 그럼 누가 했지? 정말 자살하기 위해 엄마가 직접 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을까? 그리고 이 안에는,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부검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검 결과 엄마와 딸 모두 기도와 폐에서 그을음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독극물 및 약물에 대한 반응, 알코올 반응도 확인이 안 됩니다. 겉에는 심각한 상처가 아예 없었습니다. 뼈가 부러졌거나 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뭔가 다 이미 겉으로는 타버렸기 때문에 뭐가 어디에 폭행 자국이 있었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어찌되었든 늑골 같은, 장기 같은 부분의 손상은 없었다는 건 이런 쪽은 폭행하지 않으면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인 거죠. 즉 시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다만 기도와 폐에 그을음이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죠. 숨을 쉬고 있었다는 겁니다. 숨을 쉬고 있는 상태에서 불이 저질러졌고 사망을 했다라는 얘기죠. 다른 약물 반응도 없었다는 건 정상적인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데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 정말 이상한 상황인 거죠. 호흡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잠을 자고 있거나 의식이 혼미한 상태면 호흡은 할 수는 있죠. 호흡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잠을 잤다라고 보기엔 너무 애매한 상태, 의식이 좀 혼미하다고 보기에는 둘이 붙어 있었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분명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건 현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건 현장에서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를 했는데 바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건에서 방화가 추정되는 장소가 곧바로 확인됐던 거죠.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작은 방 바로 앞이었습니다. 근데 방화가 그냥 된 게 아니고요. 기름 성분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이 기름이 어느 정도까지 확인되냐면 2층에다가 거의 퍽퍽 뿌렸을 정도라고 하는 정도이다. 거기다가 벽에다가도 튈 정도까지, 바닥에다 뿌린 게 벽에 튈 정도면 엄청나게 많이 뿌린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게 2층 바닥과 벽면을 타고 1층 계단까지 흘러내려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분명한 건 2층에다가 누군가가 휘발유를 뿌렸고, 그리고 그곳에서 불을 붙였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목재마루가 이 정도까지 탔다라는 건 불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연기가 계속 들어오면서 유입되고 불이 시작됐다. 무언가 한 가지가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작은 방 창문이 열려 있었다. 즉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자체가 작은 방입니다. 그럼 모든 연기 쪽이 작은 방 쪽으로 나가려고 했을 거고, 불길도 다 그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렀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작은 방 복도 바로 앞에 의도적으로 화재를 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도까지 확인이 됐다는 건 사람이 분명히 의도를 했다.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불을 질러서 자살하려고 했는지 누군가가 죽이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이제 타살 혹은 자살입니다. 사고사는 절대 아닌 거죠. 그럼
이 현장에서 자살이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 모녀는 되게 특이한 선택을 했던 겁니다. 엄마는 밖에 나와서 불을 저지른 뒤 자신의 딸을 꼭 껴안은 상태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라는 말이 되는 건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 더 힌트. 손, 발, 어디에도 휘발유가 안 묻었습니다. 이 휘발유에 대한 부분은 탄소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 검출이 가능한데, 엄마와 딸 누구에게도 휘발유를 만졌거나 휘발유가 튄 흔적 자체가 없던 거죠. 이 정도까지 많은 양의 휘발유를 뿌렸다라고 한다면 옷이든 아니면 손이든 어디든 묻어 있어야 됩니다. 자살로 보기에는 좀 석연찮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타살입니다. 타살로 보게 되면 누가 있을까요? 이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던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남자입니다. 화재 당일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하체 부분에 많은 화상을 입고 당시 2층에서 뛰어내린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동거남 최 씨였습니다. 사망한 최 씨의 동거남 김 씨였는데요. 생명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만 김 씨는 화상 상태가 좀 심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 존재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지만 2층의 불길 속에서 어떻게 뛰어내렸고, 그리고 뛰어내린 뒤 하체 부분만 많이 탄 상태로, 물론 얼굴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던 거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김씨가 혹시 방화를 저지르지 않았을까? 김씨가 불을 저지르고 바깥으로 뛰어내린 게 아닐까? 라는 판단인 거죠. 왜냐면 불을 저지른 위치가 계단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당시 본인도 엄청나게 화상을 입은 상태였으니까 말이죠. 물론 당연히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김씨의 진술입니다. 불이 날 당시에 어머니와 함께 마당에 있었습니다. 2층에 불이 난 걸 보고 내가 곧바로 2층으로 뛰어 올라갔죠. 집을 지은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거기서 화재도 났고 사람도 죽었다. 나는 거기서 모녀를 구하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는데 방문이 잠겨 있었다. 그 불이 너무 세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간신히 탈출을 했다. 그게 이제 테라스로 뛰어내렸다라는 얘기인 거죠. 문이 잠겨 있었답니다. 당시의 사건 현장에서도 금속 부분이었기 때문에 분석을 해본 결과 문이 잠겨 있던 건 맞았습니다. 그러면 최 씨가 정말 방화를 저지르고 문을 잠그고 자살했다라고 보는 쪽에 조금 더 합리적이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김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재혼을 한 건 아니고 동거로서 살았는데, 김 씨도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자식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자식이 1층에서 살았고, 자신의 동거녀였던 최 씨의 딸은 위 2층에 살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집을 같이 짓고 살았는데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해서 이제 서서히 갈라설 준비하고 있었다. 동거는 3개월 전부터 했었고요. 같이 좀 잘 살려고 했는데 이 집을 만들 때 돈을 함께 투자를 했던 겁니다. 즉 최 씨도 돈을 일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가려고 할 때 돈을 달라, 나 돈 받고 나가겠다 라고 얘기했고, 이 사고가 난 이 당일이 돈을 받고 나가기로 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최 씨의 유족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 씨가 맨날 욕하고 때리고 폭행도 너무 심해서 헤어지려고 하는 거다. 즉 김 씨에겐 분명히 문제가 좀 있었다.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당일날 그 돈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건 어느 정도 양쪽의 의견이 맞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김 씨의 주장은 이렇게 됩니다. 돈을 달라라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2,500만 원을 빨리 돌려달라고 했다.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동안 받아간 돈에서 제외를 해보니까 1,000만 원만 더 주면 돼서 내가 은행에 대한 기록지를 갖고 보여줬다. 1,000만 원만 더 주면 되는 건데 내가 왜 2,500을 주느냐 라고 했을 때 최 씨가 이제 당신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2층 딸의 방으로 올라갔고 그게 끝이었다. 얼마 안 지나서 불이 났다.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돈도 얼마 없는 것 같고 내가 곱게 나갈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던 점을 봤을 땐 방화 자살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설마 내 집에다 불을 저지르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땐 이 사람의 의견, 즉 여러분이 눈에 보이시는 김 씨의 의견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의문점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의심이 가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분명히 2층으로 뛰어 올라갔고 그리고 자신이 그 안에서 어떻게 구하려고 하다가 다시 뛰어내려왔다. 내가 내 집에다 불을 붙일 필요까지는 없다. 돈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집인데. 분명 엇갈린 주장입니다. 돈 문제가 껴있고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사실이지만 말이죠. 그런데요, 이상한 김 씨의 행적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당시 현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되게 많았죠. 어디선가 벨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어디서 전화 벨소리가 들리지? 잿더미 속에서 찾게 됐는데 안방 쪽에서 확인된 하나의 바지 같은 게 발견됩니다. 바지를 딱 봤는데 긴 바지였습니다. 근데 그 긴 바지가 불에 타서 반바지처럼 좀 짧아진 상태였던 거죠. 그 안에 핸드폰이 있었던 겁니다. 즉 바지가 확인됐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씨는 속옷을 입고 있습니다. 김씨는 발견 당시에 바지를 안 입고 있었던 거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에 바지와 양말을 안방에서 발견하게 되고 바지와 양말에 휘발유 성분을 검출해보게 됩니다. 근데 휘발유가 확인됩니다. 바지에 휘발유가 묻어 있었고 양말에도 휘발유가 묻어 있었다라는 게 이제 확인됐던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구하러 뛰어 올라가다 보니까 휘발유가 묻었겠지. 양말은 그렇죠. 근데 바지는 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재 건물입니다. 거기에 휘발유를 뿌려놓은 상태였고 그러면 분명 거기에 스며든 상태, 양말에는 찍히는 게 당연할진 모르겠지만 바지에 묻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확인됩니다. 사건 발생되기 4일 전 휘발유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정유소 직원이 정확하게 기억을 했던 이유가 아침에 문을 열자마자 와서 통을 하나 주더니 넘치지 않을 만큼만 주세요. 그게 8리터였다고 합니다. 그는 왜 4일 전에 휘발유를 샀을까요? 만약에 이 휘발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했다면 이거 계획범죄입니다. 4일 전에 마음을 먹은 거죠. 자, 이제 피해자에서 어떻게 보면 용의자 선상에 올랐던 김씨입니다. 계속적으로 부인합니다. 내가 휘발유 산 건 맞는데 나 그거 제초기에 쓰려고 했던 거지. 난 그런 거 아니었고 사 놓은 것뿐인데 그걸 최 씨가 뿌려서 방화한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리고 바지와 양말에 그 휘발유가 묻은 건 올라가서 찾고 있다가 묻은 거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류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양말에 어떻게 묻어야 될까요? 양말 바닥에는 평평하게 묻을 겁니다. 발등에는 어떻게 묻어야 되죠? 바지에는 어떻게 묻어야 되죠? 만약에 벽면 같은 데를 지나갔다고 하면 쓸린 것처럼 넓게 묻었을 겁니다. 근데 방울방울 묻었습니다. 발등 쪽에, 양말 발등 쪽도 방울입니다. 자, 이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걸어 뛰어 올라갔을 때 묻을 수 있는 몸 안의 흔적들, 휘발유가 묻을 수 있는 흔적과 그걸 직접 뿌렸을 때 묻을 수 있는 흔적들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방울방울이 떨어지는 건 분명 던졌을 때일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본인은 이분에 되게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하며 내 이야기를 뒷받침해줄 증인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면 마당에 같이 있었다는 나이 8순의 자신의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진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이랑 마당에 있었는데 며느리와 새손주 작은 방 창문에 펑 소리가 났고 바가지같이 생긴 불꽃이 피어올랐다. 작은 방 창문 쪽으로 이렇게 막 올라왔다. 그걸 보고 아들이 뛰어 올라갔다. 이렇게 어머니가 진술합니다. 물론 친족의 진술입니다. 물론 친족의 진술이니까 우리 입장에선 이걸 어떻게 믿어? 근데 당시에 김씨의 친딸입니다. 김씨의 막내딸 12살이었는데요. 화재 당시 1층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술을 이렇게 합니다.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단 쪽에서 불길이 났다. 그리고 2층으로 가는 아빠를 봤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할 때 언니와 새엄마, 그러니까 이제 작은 방에 있었던 시신이죠. 새엄마가 2층에 원래 계셨고 아빠가 2층으로 갔다가 내려왔다. 그리고 마당으로 갔다. 그리고
또 올라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불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둘의 시점이 다르죠. 딸이 얘기한 건 아빠가 올라가고 불이 났다라고 표현했고 어머니는 같이 있다가 불길 치솟는 걸 보고 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같은 친족인데 말을 다르게 했던 거죠. 말을 맞췄다고 보기에도 너무 이상한 상황은 사실인 겁니다. 이들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재판이 시작됩니다. 당시 1심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사고 당시에 김 씨의 반바지에 양말에 휘발유가 묻었다는 게 증거다. 또한 더불어 동거녀였던 최 씨는 돈을 투자할 상황이었고 자살할 이유는 굳이 없다. 라는 거에 무게를 실었던 거죠. 해서 20년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항소하고 난 뒤 2013년 5월 2심에서는 결과가 바뀝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진술에 대한 문제인데 딸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 12살짜리 딸의 진술이 신뢰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건 진술을 자꾸 번복한다. 오락가락했다라는 것도 문제다. 더불어 그 둘의 진술 중에 가장 신빙성이 있는 건 팔순 노모의 이야기가 좀 더 진실성이 있다. 불길이 번지려면 휘발유를 뿌리고 그 이후에 펑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할머니의 진술이 믿을만하다. 더불어 방화범의 경우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손이나 다리 같은 부분에 화상을 많이 입는데 얼굴까지 입는 정도는 대부분 피해자의 경우다. 김 씨가 얼굴에도 화상을 입었거든요. 즉 김 씨가 얘기했던 구하러 올라갔다. 사이가 안 좋은 건 맞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방화범은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걸 보게 되면 김 씨의 말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무죄 판결이 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도 아마 여러분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진짜 좀 애매한데? 라는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현장에 남았던 증거들, 진술의 증거들, 이게 정말 정확한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휘발유가 불에 붙게 되면 어떻게 붙게 될까요? 아마 좀 쉽게 보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석유와 다릅니다. 휘발유에 불이 붙으면 폭발적으로 붙게 됩니다. 천천히 붙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러면 거실부터 계단까지 되게 흥건하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불이 시작되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김 씨가 주장했던 대로 불길이 치솟아 올라왔다. 그걸 보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면 불길이 아주 셌을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근데 거기를 뚫고 들어갔다라는 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문제인 거죠. 거기를 과연. 더불어 하나 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위에 올라갑니다. 불이 일단 났는데 너무 당황해서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일단 불길을 뚫고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갔겠죠. 아니면 소리를 치겠죠. 빨리 나와라. 방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상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문을 부시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문을 부신다라는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게까지 구하겠다고 올라갔던 사람이지만 자신의 바지를 벗는 시간까지도 있던 사람인데 문을 부수는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소리를 치거나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해, 아니면 119에 신고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좀 뭔가 이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2층 복도가 최초 발화 지점이었는데 그러면 그쪽까지 과연 들어갈 수 있었을까? 어마어마하게 센 물질인데 과연 그 안까지 확인이 될까? 시신 분석 결과 시신 자체에는 휘발유 성분이 아예 묻지 않았다. 대부분 방화를 저지른 사람에게 휘발유 성분이 묻을 수밖에 없거든요. 뿌리다 보면 당연히 묻는 거니까 말입니다. 즉 사망한 사람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 이게 조금 문제인데요. 여기 김 씨는 자기가 2층으로 올라갈 때 신발을 신었는지 양말을 신었는지를 좀 헷갈려 합니다. 물론 급한 마음이니까, 정황상. 근데 바지에 휘발유 묻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액체가 아닌, 그리고 불붙은 휘발유가 묻는 게 좀 정상적일 수가 있죠. 불이 엄청나게 난 상태입니다. 휘발유에 불이 붙어있는 상황이라 만약에 자기가 올라가서 휘발유가 묻게 되면 여기가 전부 다 불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상황이 맞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손과 얼굴에 대한 화기성.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떻게 방화범인데 얼굴에 화상을 입었겠어 라고 할 수 있지요. 근데 여기 화상의 정도가 조금 이상합니다. 어떻게 해서 화상을 입었지? 자, 여러분이 화상을 입는 그 모습에 대한 걸 당연히 아실 수가 없겠지만 화상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적은 불길 여러 군데가 치는 현상이 있고, 큰 불이 한 번에 확 지나가는 경우, 우리가 예를 들어 머리 탔다, 이런 정도의 화기가 한 번에 확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김 씨의 상처는 다리, 발 부분은 분명히 좀 오래된 상처, 불이 붙어서 난 상처로 보이는데 상체로 올라갈수록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상의가 이러면 안 되죠. 상의가 아무것도 안 탔습니다. 하의만 탔다는 건 하의에 불이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상체에는 왜 불이 안 붙었을까요? 하체에 불이 붙을 정도면 상체도 같이 불이 붙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상체는 어디 하나 탄 데가 없죠. 근데 얼굴에는 화상 자국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봤을 때 불이 천천히 타고 올라왔다라고요. 휘발유가 묻거나 해서 타고 올라왔다고 하면 분명 여기가 다 화상이고 옷도 다 탔을 겁니다. 그럼 그 아닌 화상이 뭘까요? 바로 플래시입니다. 여러분도 약간 어디선가 불이 펑 할 때 느껴지는 화기, 이런 느낌인 건데, 이런 펑 할 때 나오는 화기에 노출되게 되면 일부의 상처, 일부의 화상을 한 번에 넓은 지역에 이런 형태, 둥글거나 이렇게 쓸고 간 모습처럼 그대로 흉터가 남게 됩니다. 김씨입니다. 즉 김씨는 이 겉모습만 봤을 때 다리 부분은 불이 붙었다. 올라가서 그랬는지 구해주러 올라가다 붙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은 불이 붙었다. 휘발유가 묻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만 상체는 전혀 안 묻은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김씨는 자기가 불을 끄기 위해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진술부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구하러 올라갔으면 상체도 다 탔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머니의 진술은 틀렸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거냐면 어머니가 처음에 불이 펑 하면서 작은 방 창문에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이 시작된 지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복도입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불이 팡 하고 시작되게 되면 불은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즉 공기의 흐름상 나가려고 하는데 테라스가 막혀 있고 당연히 작은 방 쪽으로 불길이 갈 겁니다. 이걸 태워서 저 안에 있는 창문까지 나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근데 어머니의 진술대로면 펑, 분명 휘발유에 불이 붙은 시점입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방 창문에서 큰 불이 치솟았다.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요. 즉 어머니의 말도 신빙성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결국 올라가게 됩니다. 대법원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재 수사팀은 재현 실험을 해본 결과 유사한 세트에 휘발유를 뿌리고 착화했을 때 실내의 온도가 순식간에 1000도 이상 상승하고 인체 모형에 부착된 온도 센서는 800도까지 상승돼서 당시 화재 발생할 때 화염을 통과했다는 건 불가능하다. 즉 김씨가 주장하는 대로 옷을 입은 상태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옷도 다 탔을 거고 더불어 나올 수도 없었다. 다리, 팔, 얼굴에 입은 상처는 유류화재, 방화자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피해자들 또한 탈출하려고 하다 실패한 사람의 자세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제출합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전부 인용하고 확인하고 맞다라고 이야기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한번 고법에서 징역 20년을 유지한 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납니다. 징역 20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방화로서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요, 왜 시신이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정확히 표현하면 왜 모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서 지금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4일 전에 한 게 맞다면 계획살인입니다. 그리고 둘이나 사망시켰습니다. 더불어
만약에 방화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으면 이 형량은 너무 적다라는 판단입니다. 징역 20년이 정말 맞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이 사건의 가장 의문점은 왜 모녀는 탈출하지 못했는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추측입니다. 저희들끼리에 대한 부분도. 왜냐면 심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땐 말이 안 되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이 아닐까에 대한 추측입니다. 어머니는 탈출할 수 있었는데 탈출을 못하지 않았을까? 분명 호흡을 하고 있었던 것. 예를 들어서 딸이 어떤 움직일 수 없는 상태, 힘든 상태, 뭔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 그걸 지켜주기 위해 본인도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탈출하지 않고 딸을 안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 왜냐면 이 시신의 모습은 분명 둘이 아무렇지 않은 듯 가만히 기대어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둘 다 멀쩡한 상태였다면 바깥으로 뛰어내려도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말이죠. 유독가스를 분명히 마셨을 겁니다. 그 흐름이 들어가 있다는 건 말이죠. 유독가스로 분명히 질식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딸과 웅크리고 있다가 그 이후 의식을 잃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가 그냥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라면 여기 있는 이 남자 김씨는 최악의 악마입니다. 그리고 그 악마는 자신이 죽인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씌우려고 했습니다. 과연 징역 20년이 형량이 정확한 게 맞는지 지금도 사실 의문점이긴 합니다. 저는 토요 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왜 이게 무기징역이지 어떻게 이거 20년이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화한 목적 자체에 대한 부분이 살인에 대한 의도가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들이 그 자리에 그렇게 있으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느꼈을 때 이거 위험하다 싶으면 탈출하면 되는데 탈출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미리 못 움직이게 김씨가 어떻게 만들어놨다 아니면 묶어놨다 뭐 이런 식이라는 게 밝혀지면 형량이 더 올라갔을 텐데 이걸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타서. 그러니까 다 타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라서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화로 해서 사람이 이제 사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의성에 대한 여부를 진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방화를 해서 죽일 계획이었던지 방화를 해서 위협을 했을 가능성인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 위협한다. 화가 나니까 위협할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의 입장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 씨는 계속 자기는 아니다. 자기는 지금 최 씨가 자살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재판부의 입장은 이게 김 씨가 방화범은 맞는데 죽이려고 한 거냐, 위협하려고 한 거냐, 지금 이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증거를 못 찾는 거예요. 찾아봐야 되는데 찾았으면은 당연히 형량을 더 높였겠죠. 근데 그게 안 나오니까 그게 나왔으면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 거예요. 위협하려고만 했다. 봐봐라, 도망칠 수 있었지 않느냐. 잠깐만 창문도 있었으니까 거기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갔지 않느냐. 나는 죽일 마음이 없었다. 이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로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형량 자체는 이미 대법원이 끝났기 때문에 징역 20년으로 이렇게 끝난 부분이라 참 안타까운데 저는 이 시신을 이제 모실 때 다시 시신을 모셨던 장례지도사가 했던 얘기가 진짜로 좀 되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무섭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진짜 이 사람도 알아야 돼요. 좀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한 일이긴 한데 어머니의 시신이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부터 이렇게 빼서 이제 이동시키려고 했는데 어머니 시신이 안 움직여가지고 딸부터 먼저 이렇게 하고 나서야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셨던 장례지도사분들이 다 놀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신경이 쓰이고 이유를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 그 안에 있었던 건지. 어쨌든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시신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여기 아까 그 방지에다 그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시신이었다. 그러니까 시신을 이동시키려고 했는데 누구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근데 그건 되게 어떻게 보면 불가사의한 부분인 거죠.
왜냐면 워낙에 많은 이제 그런 걸 하셨던 분들인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기억에 되게 많이 남으셨던 것 같아요. 아예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보면. 그래서 딸 시신부터 수습을 하고 그제서야 이제 수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쪽으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진짜 딸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안타깝죠. 그걸 근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징역 20년 후에 나온다라는 거니까 좀 사실 좀 그래요.